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영앤영의 첫 번째 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 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고 계십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이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가치가 이를테면 이제 통합,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을 비롯해서 아까 강준합 변호사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이런 핵심 가치를 직격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핵심 가치가 붕괴되고 이것이 곧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이제 자칫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어 스태핑 하러 나오는데 활짝 웃어요. 애기처럼 환하게.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저거 가식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중반인데요. 네. 아마도 다음 주에는 30%가 붕괴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사실 30%는 보수 출신 대통령의 이를테면 네임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성향으로 볼 때 보수 이남이 한 30% 되거든요. 진보가 25%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보수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진보는 대략 한 25%. 그러니까 호남 인구가 좀 적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30% 선이 무너지는 네임덕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국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엄 소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윤석열 정부의 현재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인사 문제 또 터졌습니다. 네, 우모 씨 지금 음악 전공자예요. 그동안 능력과 인품이다. 고위공직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 시각으로 보면 뭐 아가페잖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잖아 다. 뭐 이게 이런 부친하고는 막역한 관계고. 친분이 능력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강릉에 갔을 때 1박 하기까지 한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지인의 아들이 들어왔다. 오히려 진짜 능력이 있어도 국민들에게 공정을 강조하려면 사실은 사적인 네트워크는 다 끊어내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그렇죠.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물인데 사적 채용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 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안모 씨 뭐 사표 냈습니다만 사실은 뭐 영상 편집 능력 있다. 그럼 영상 편집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많다고요. 근데 왜 이 인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는 30%대도 붕괴될 수 있다. 엄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20%대면 이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뭐 제 얘기뿐이 아니라 이번 주 최근 며칠간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 문제는 이재호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 때도 우리 17%도 겪었어. 20%도 붕괴되더라. 근데 문제는 1. 그걸 다시 올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때는 이슈가 있었다. 뭐 이를테면 광우병 사태, 뭐 이런 국민 명박산성 이런 이제 지금 딱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일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지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안이 뚜렷하진 않아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저것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큰 사안이 아니라. 인사 리스크,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대책 없다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전임 정부 탓만 한다. 또 이제 여사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합치면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의 굵직한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호 고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스크는 대통령 본인이다. 근데 문제는 그럼 본인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지금부터 환골탈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제일 심각한 지금 문제 공감 능력인 게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대통령의 감정이 동떨어져 있으니 아니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습니까? 이게 기자한테 한 말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낄까?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본인 입장에서 솔직한 말인데
국민들은 무슨 얘기지? 이거 위험해요. 빨리 누군가 교정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참모진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2달 동안 국민들이 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새 정부 어떻게 하나? 또 도어스태핑까지 하니까 매일 대통령 말이 직접 여과 없이 전달이 돼요.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파악할 만큼 했는데 어떡하지? 이걸 극복 못하면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또 떨어집니까? 네, 이제 그런데 너무 또 그렇게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건 야박하죠. 이제 60일도 아직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 소장님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의 권위적인 말과 행동이거든요. 태도.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게 급전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국정농단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의 40%선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더독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쌍해 보이는 동정 여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소탈하고 또 뭔가 좀 동네 아저씨 같고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더독 전략이 실제 능력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됐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말과 행동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진정성 같은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록도에 가면 한센마을 있어요. 저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성을 좀 회복을 하고 신뢰 위기를 극복을 하면 저는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반등해야죠. 네.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를 잘하고 있는지 인사검증을 잘하고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령은 결국 인간이고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바꿔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예인만 해도 정말 평범하던 젊은이가 어느 날 슈퍼스타가 됐다. 네. 노래를 잘해서 댄스를 잘 춰서 그러면 거기에 엔터테인먼트가 붙으면요.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아이돌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 동정도 생기죠. 야, 하루에 뭐 10시간씩 연습하고 사생활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해요. 기사로. 근데 저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참모들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지금 대통령 처음 해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네. 정치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네. 기존의 대통령들은 다 처음 해보지만 뭐 의회 활동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야당 투사였던 그게 뭐라 그랬냐면 국민들이 보기엔 허점이 많은데도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번엔 준비된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때 뭘 받는지 아세요? 왜 국민의힘에 들어갔겠어요? 내가 민주당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과 척졌으니까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면서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으니까 야당에 들어간 게 맞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지지자들도 자 그래도 국민의힘이 뭐 탄핵까지 당하고 몰락했었지만 집권해본 정당 아니야? 그럼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권당도 책임을 지겠지. 그래서 지금 뭐 여사 공적 팀 이런 거 그걸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자 이건 공식 수행팀이 필요합니다. 이 부속실은 철폐하기로 공약을 하셨으니 여사 관리팀이라고 해서 4명 조직 만들고 발표하시죠. 네. 이게 뭐 어려운 거냐고요. 그걸 왜 국민의힘이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책임이 절반이다. 근데 지금 당내 권력투쟁하고 있고 네. 누가 대통령과 가까우냐 뭐 만찬을 했냐 오찬을 했냐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공놀이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참모와 정당 책임지세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민생 챙기겠다 경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양균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이 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변영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테면 이제 슈페터의 혁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통한 이제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사람은 이제 공급을 개혁하자, 구조 개혁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인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이자 국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거든요. 하나는 진영 정치를 일관되게 하거나, 진영 정치 하라는 게 너무 이 보수로 일관되게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보수층을 타깃으로 한 그런 이제 진영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거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방법을 썼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본인의 핵심 가치인 통합, 공정, 상식을 일관되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어느 쪽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변양균의 이 고문 카드가 과연 어떤 방향이냐. 그러니까 방향이 사실 좀 뒤죽박죽이다. 그러니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또 이제 김한길 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등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통합 정치 드라이브를 좀 하면은 지지율 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김대중 대통령의 기억이 확 지금 떠오르죠. 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IMF 위기보다 더 강한 게 온다. 금모기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국민들 정신무장하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부에게 해법 내라 그랬더니 국민들이 금 좀 있나 확인해 보시죠. 이제 이런 얘기로 들리니까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언제적 위기를 꺼내나. 자, 이건 DJ를 완전히 오독한 것이다. 이 202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예 사람을 불러들였다. 사실 이제 그런 인물이 없었냐면 김병준 전 총리 후보도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카드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이 동의가 되는 게 자, 한덕수 총리를 밀어붙일 때 자,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뿐입니다. 야당이 받아들이세요. 반대할 때. 그때 그랬는데 그러면은 협치하겠구나가 시그널이었어요. 협치라는 시그널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인사를 천거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내치잖아요. 좌초됐어요. 그러더니 또 노무현 정부 사람을 불러와요. 또 대통령의 경제고문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나가라고 해요. 지금 이제 국책기관에 있는데 자, 당신은 문정부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니까 우리 정부에 맞지 않는다. 나가라. 그럼 어떤 사람은 기용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는지 예를 들면 반대 진영의 사람들 이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공직을 떠나 있던 분이에요. 2007년이니까 15년 넘었네요. 15년 됐습니다. 근데 이분 하면 떠오르는 건 다른 사건이 있어요. 신정아 씨. 그래서 누가 추천한 거냐 도대체. 왜냐하면 지금 인사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아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는 인물을 경제 측면에서만 능력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만 사실은 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일 하고 있었습니까? 검사였죠. 검사였잖아요.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담당 검사였어요. 신정아 씨.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 변양균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인적인 교류가 생겼나 보다. 오랜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또 제3의 인물이 떠오르고 그게 더 부각되고 하면 이것이 과연 경제해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지가 능력의 다가 아니지만 지금 국민 공감을 한다면 조금 이 인물을 지향하고 다른 인물을 찾았을 텐데 경제 고문감이 대통령의 경제 고문감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 이것도 잘못된 타이밍과 이미지에서 잘못된 발탁이다.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시던 분인데 거의 20년 만에 컴백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얘기를 하시는데 20년 동안 제가 변양균 실장 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제가 신정아 씨 사건 취재기자여서 할 말이 많은데 담당 검사가 신정아 씨와 저 변양균 실장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불거질지. 15년 동안 또 일치월장 하셨을 수도 있죠.
자, 진짜 형제끼리는요, 우리는 형제야. 형제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의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형제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는 형제야 하고 사진 찍고 밥 먹었습니다. 네.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심이었는데.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권이나 네.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현대 정치사는 권력 투쟁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 권력을 쥔 데서 그 권력 투쟁이 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걸 너무 이제 특별하게 부각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의 특징을 조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권성동 그 직무대행 체제는 이를테면 이제 그 친위 구테타 내용상 친위 구테타 형식을 빌어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전례 없는 직무대행 6개월 이건 그 현대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비대위는 뭐 6개월 1년씩 하기도 하는데 직무대행을 이렇게 높게 잡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이나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강경파 친윤 강경파를 한편으로 견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안철수 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그 견제의 카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 수장님,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사실 시간을 지금 6개월 정도 벌은 거고요. 이제 원내대표를 감하고 있잖아요.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년 6월 11일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5월쯤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아마도 당대표 출마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파 지금 이제 형제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준석 날리기에는 같은 뜻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친윤 그룹 윤핵관 이렇게 불렀지만 그 안에 동상이몽이 시작됐는데 간단히 제가 정리하면 사고파와 고리파로 나뉩니다.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은 사고파예요. 네. 6개월 그냥 정지됐을 뿐이고 내년 1월에 돌아와서 남은 임기 채우면 된다. 그동안 내가 맡아 있을게요. 근데 맡아 있는 동안 아까 엄 소장님 정확하게 보신 게 권성동 체제를 구축해서 다음 당권은 나야. 총선이 끼어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제 당권입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지금 이쪽은 조기전대파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네.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고리시키겠다라는 의지예요. 네. 그럼 이 고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뭐 경찰 수사라든가 있는 거죠. 유상범 의원하고 최영도 의원 그냥 공개돼 버린 마이크 켜서 공개돼 버린 얘기에 오롯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기전대파가 당분간은 지켜본다. 방관한다. 권성동 이 직대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이게 몇 주예요. 몇 주. 6개월 못 기다려요. 요즘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호흡이 길지가 않아요. 네. 제 생각에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어떻게 6개월을 갑니까. 빨리 정상적인 당권을 세웁시다. 그러면 내년 6월 전 되면 당기면 한두 달 당기는 건 의미가 없고 연내에 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가을에는 사고가 고리로 진행이 돼야 돼요. 저는 올 여름 동안 별별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리고는 국회는 이제 과방위를 두고 이렇게 다툽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MBC, KBS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론 관련해서 큰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이 보수 진영은 김어준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포입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진보 진영 전반의 전략 컨트롤 타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어준도 너무 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등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이 최영일 시사 저기나 주진우 라이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문제가 없죠. 엄정 중립이죠. 네, 엄정 중립이에요. 저는 공정과 정의를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BS가 그 서울시로부터 작년에 375억 그리고 올해 이제 325억을 이제 지원받았는데 서울시의 영향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작년 재보궐에서 당선된 뒤에 TBS에서는 되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그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의회 또 구청장까지 다 쓸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 능력이면 TBS가 아니라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뉴미디어에서 활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뭐 계속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향적이다. 그럼 또 다른 편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미디어 생태계 스펙트럼을 보면 좀 좌적인 방송도 있고 우적인 방송도 있고 그래야 재밌지. 지상파는 좀 중립과 균형을 지키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내버려 두고 보면서 받아들이는 게 대범한 건데 보수 시장이 되더라도 진보 산하 방송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보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수 종편이 막 이제 정부 비판할 수 있고 다만 그게 팩트에 근거한 언론의 영역이라면 사실 지금 더한 건 뉴미디어는 통제도 안 되고 유튜브들은 심각하잖아요. 종편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김어준 밉다고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예산을 다 방송사 하나가 흔들리게 방송사는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또 다른 언론 탄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현행법을 개정을 해서 광고를 가능하게 하고 또 이 독립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 붙이면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노조가 장악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거칠게 접근하고 싸우면 방송 장악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영일, 염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